저희가 저보다 더 불교를 먼저 접하고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출가한 지 24년, 25년밖에 안 됐고 한 30년 전부터 40년 전부터 불교를 공부하신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하셨지만 옆에서 하니까 따라하고 옆집에서 가니까 따라가고 어머님이 다니셨기 때문에 손 붙잡고 이렇게 접했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오랜 세월 동안 공부는 하셨지만 사실은 체계적으로 이게 무엇인지 저런 기도는 왜 하는지 절에서 하는 그런 행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고서 그냥 묻어서 왔습니다. 근데 묻어서 온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바가 혼자서 기도하지 마시라. 왜냐하면은 우리가 공부가 잘 될 때는 상관없지만 잘 되면 될수록 마구니가 깨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조용한 데서 공부하면 참 좋을 듯 하지만 그런 안 좋은 장애가 있을 때 본인 스스로가 장애인 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내가 조금 실수해도 내가 잘 못해도 옆에 사람들 하는 힘에 따라서 그냥 묻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반의 힘이고 공부하는 사람들의 큰 역할이죠. 저번 주에 제가 잠깐 조계종단의 소위경전이 금강경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소위라고 하는 것은 의지처, 그러니까 의지해서 공부하라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말씀드린 바가 금강경에서 하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것을 부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21년 동안의 반야의 경전, 반야부라고 했습니다. 금강경이 반야부 경전 안에 속해 있는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21년 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인과 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렇게 오랜 시간 투자를 하셨죠. 그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고타마 시타르타 출가하고 나서 당신이 6년 고행을 거치신 이후에 고행이 모든 깨달음을 주어지는 그런 길은 아니구나라고 깨닫고 나서 당신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37일 정진에 들어가시죠. 그래서 당신이 얻으신 바를 많은 중생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무엇을 먼저 설명하셨냐? 화엄경. 단일 경전으로는 화엄경이 가장 클 겁니다. 우리가 그 글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청량소초라고 해서 청량 스님께서 화엄경에 소와 초를 단 것을 보는데 그게 80권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능엄왕님에서 그 능엄왕님 간 이유가 능엄경 공부한다고 그런 줄 알고 갔는데 거기는 사실은 화엄경을 보고 있더라고요. 화엄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데 10년 걸려요. 그래서 그 화엄경 한 바퀴 돌린다 그런 의미를 부여를 하는데 월운 노장님께서 화엄경 그 10년 동안 한번 가르쳐 보니까 스님들이 근기가 아주 딸려서 못 따라오니까 야, 니그들 상대로 화엄경 강의했다가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사교과라고 해서 금강경, 기신론, 뭐 원각경, 그런 능엄경 그런 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보통은 이제 출가를 하게 되면 강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글을 배우는데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치문경운이라는 걸 배워요. 그게 이제 유곽글도 막 섞여 있는데 어른 스님들 또 유명한 그런 성현들 그분들이 저 후학들한테 경책하는 말, 야 이런 거 조심해라. 요런 거 있을 때는 잘 살펴야 된다. 경책하는 글들을 모아놓은 게 치문경운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2년차 되면은 이제 선과 관련된 거, 서장이라든가 선효라든가 조사 스님들이 이렇게 그 후학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편집글 같은 거 준 거, 거사와 스님들이 대화를 나눈 그런 글들,
그것도 어렵죠. 그 선과 관련된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걸 배우고 3학년 때부터 이제 경전과 관련된 걸 배워요. 그때 배우는 게 뭐 능엄경, 금강경, 기신론이라고 하는 것도 배우고 원각경도 배웁니다. 마지막 졸업할 때 4학년 때쯤 돼서야 이제 화엄경을 공부를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4년 동안에 그 많은 경전을 다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봅니다. 능엄경도 분량은 상중하 3권으로 묶어져 있지만은 권수로 나누면은 10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앞부분 첫 권 막 좀 보다가 그냥 본 걸로 하고 넘어가고 금강경도 여시하문 하다가 이제 법회인립은 좀 하다가 다 본 걸로 하고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앞부분 조금 맛보기 하다가 이제 넘기고 했었죠.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당신이 깨달은 내용에 대해서 중생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37일 동안에 21일 동안에 화엄경을 말씀하셔요. 당신은 다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중생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너무나 방대한 양이고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당신이 화엄경은 너무 어려우니 중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좀 쉬운 거, 그게 뭘까요? 아함경입니다. 아함경을 12년 동안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방등경과 관련된 내용을 8년 동안 말씀하시고, 그리고 21년 동안의 반야부 경전, 금강경에 관련된 공에 대한 내용을 21년 동안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당신이 열반에 드시기 전까지 8년 동안에 열반경과 법화경, 법화 열반 두 경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이제 일일이 다 기억 못하니까 옛날 스님들은 참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걸 개송으로 만들어서 외웁니다. 아함12 방등팔 21제 담바냐 그 법화열반 58년 그다음에 최초 화엄 37일 그렇게 개송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 저처럼 이렇게 전문적으로 한문 공부하고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개송을 하나 외워가지고 기억하는 거지. 그걸 일일이 뭐 아함경 12년 하고 뭐 방등경 8년 하고 그렇게 덧셈 뺄셈 해가지고 기억할 수가 없죠. 그러니 21년 동안에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것이 이 금강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강경은 600권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한 가지 내용이 600권 분량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양한 이름으로 뭐 광찬경이라든가 뭐 문수소설 금강경이라든가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제목을 달리해서 경전이 이루어져 있어요. 반야부는 600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쉽게 접하고 항상 옆에 두고선 읽고 있는 금강반야 바라밀경 구마라집 스님께서 그러니까 지은 게 아니죠. 번역한 거는 577권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 600권 가운데에 577권째를 딱 펼쳐보면 여러분들이 항상 평소에 읽고 있던 금강경을 옆에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금강경 여러분들 서점 가가지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한번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겠다라고 이렇게 책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들이 금강경 오가해라는 책을 쉽게 접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구마라집 스님께서 번역한 금강경이라고 하는 원문에다가 5분의 스님들께서 각자의 의견을 내가지고 그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가 그 숫자 5에다가 집가자 5명의 스님께서 전문적으로 금강경 풀이를 했다 해서 금강경 오가해 그렇게 책이 묶어져서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읽어보시면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용어가 생소해서. 금강경의 주된 내용은 파2집 현3공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러니까 두 가지 아집법집을 부셔버리고 무엇을 체득하느냐? 아공, 법공, 구공을 체득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여기서 공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허무하다, 비어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는 단어가 모든 것은 인과 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이 달라지면, 씨앗이 달라지면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씨앗은 같을지언정 조건이 또 달라지면 결과를 제대로 맺질 못해요. 그러니 인과 연이 항상 수시로 바뀌니까 그 결과물을 예측할 수 없다 해서 실체가 없다 그런 표현을 쓰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면은 저같이 그 강사를 오래 하시는 사람들이 밥 벌어먹기 힘드니까 어려운 말을 쓴다 해서 공하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금강경 여기도 이제 책이 비치되어 있는데 펼쳐보세요. 공사상에 대해서 공하다는 글자 한 글자 없습니다. 뭐 허공할 때는 쓰긴 쓰죠. 허공과 같다 할 때 공자는 쓰는데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라는 뜻이 공하다는 의미로 쓰는 거는 한 글자 없습니다. 그러니 희한하죠. 구마라 집스님께서 번역한 금강경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런 공하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쓴 게 하나도 없는데 많은 학자들은 금강경에서 하는 내용이 공을 나타내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금강경은 오랫동안 읽으면 좋다 해서 낭독도 하고 합송도 하고 모르는 한자 이렇게 찾아가면서 달아서 이렇게 읽기도 하고 하는데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그 5분의 스님들이 굉장히 그 당대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스님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는 육조해능대사. 육조해능대사도 금강경의 내용에 대해서 당신의 의견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야부도천스님, 선과 관련된 내용으로 붙였고, 또 한 분이 예장종경스님, 그 다음에 규봉종밀스님, 그 다음에 제가자 중에서 부대사, 쌍림 부대사라고 제가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유명한 분이죠. 그분도 금강경에 대해서 당신의 의견을 붙였기 때문에 5명 해서 오가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한동안 이제 금강경 이거 전체를 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하면서 강의 주된 내용은 누구를 중심으로 할 거냐? 그분들 내용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냐? 금강경을 처음에 이제 그 반야론이라고 지은 분이 계신데 무착스님, 무착보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무착보살의 동생도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세친보살, 천친보살, 또 세친보살이라고도 얘기해요. 형제가 보살이라고 이름 붙여질 정도면은 굉장한 거죠. 무착보살님이 더 뛰어났는데 동생이 대승불교에 대해서 모르고서 자꾸 소승불교에 대해서 매진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동생을 불러가지고 그 깨우침을 줍니다. 야, 자꾸 소승에 매여 있지 말고 대승이라고 하는 큰 수레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어 해가지고 세친보살을 대승으로 끌어들입니다. 무착보살님께서 미륵 부처님을 만나 뵙고선 미륵 부처님한테서 무엇을 받아오느냐? 80개송, 금강경과 관련된 80개송을 받아와요. 그 수미산 꼭대기에 그 도리천이 있는데 거기 그 일광정에 올라가셔가지고 미륵보살님을 친견한 다음에 미륵보살님께서 선물을 주는데 80개송의 금강경에 관련된 개송을 주니 무착보살이 그걸 받아와서 당신이 금강경과 관련된 논을 하나 짓는데 2권짜리 반야론이라고 합니다. 그걸 짓고 당신 동생도 이제 훌륭하신 분이니까 동생한테도 80개송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세친보살이 80개송을 바탕으로 해서 똑같이 반야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3권짜리. 그러니 형도 2권짜리 반야론을 짓고 동생도
80개송을 바탕으로 3권짜리 반야론을 짓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똑같은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접근 방법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덕을 쌓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번뇌, 미혹, 그런 괴로움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방식.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점, 의심, 내가 갖고 있는 근심, 또 번뇌, 그런 거를 하나하나 살펴서 번뇌를 하나하나 쳐나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큰 스님이 됐네, 나도 모르게 성현이 됐네, 그럴 수 있죠. 무착보살과 세침보살이 똑같은 금강경을 놓고 접근 방법이 그렇게 달랐다는 거예요. 무착보살님께서는 야, 공부만 열심히 하면 지위에 각각 오르면 당연히 번뇌라고 하는 것은 그 지위에 맞게 다 사라지는 거야. 그렇게 봤고, 동생 스님은 어떻게 봤냐면 그것도 맞는 얘긴데요.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에서 너무나 어리석어서 번뇌도 많고 근심 걱정도 많고 의심도 많으니까 그 의심을 하나하나 쳐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살의 지위에 올라설 수 있지요. 결과는 같은 건데 접근 방식을 좀 달리 했죠. 그래서 오가해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머리가 아파오기 때문에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이 뭐냐? 세침보살께서 제시하신 27단계의 의심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금강경을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알던 금강경의 내용이 아닌데 그렇게 그 의심이 들 수도 있겠어요. 옛날에는 금강경 오가해를 바탕으로 강의를 많이 했지만 옛날 조선시대 그때로 넘어가면 사실은 이 무착보살과 세침보살이 지은 소를 기반으로 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저래 살펴보니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보니까 의심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금강경을 설명해야 그나마 이해하기 쉽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금강경의 그 큰 줄기는 딱 6단계밖에 없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쉽게 접하는 금강경은 32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소명태자가 32분으로 해서 나누어 놨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하는 세침보살의 27단의 의심덩어리를 끊는다 해서 끊을 단자에다가 의심의 자를 쓰는 거예요. 20단계의 의심덩어리를 끊는 방식과는 매치가 좀 안 돼요. 그러니까 32분 끊어놓은 것과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금강경 전체의 줄거리는 딱 6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이 법회가 일어나게 된 동기. 부처님께서 금강경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법회가 일어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 2번째가 수보리존자가 부처님께 여쭙니다. 마음 닦는 법. 마음을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 마음을 어디에 머물러야 됩니까? 그거를 물어요. 여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마음 닦는 법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마음을 어디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게 또 5번째, 4번째 단계죠. 그리고 나서 수보리존자가 보니 부처님께서 본인이 부처님께 여쭈었던 마음 닦는 법, 마음 머무는 법을 여쭌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답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이 생겨요. 그 의심을 막 모아놓으니까 큰 덩어리로 보니까 27개가 돼요. 그 27개의 의심을 부처님께서 하나하나 답을 내려주십니다. 이러한 의심은 잘못된 거야 하면서 답을 하나씩 내려주셔요. 그러니까 수보리존자가 이러이러한 의심을 낼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부처님께서 답을 하나씩 내려주시는 거죠. 그 부분이 금강경의 많은 부분,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단계, 6번째가 부처님께서 설법을 다 마치고 나니까 모두가 기뻐했다. 그러니 금강경은 큰 줄기로 보면 이 6단계로 다 이루어져 있죠. 우리 강당에서 이제 스님들이 전문적으로 그 금강경이든 어떤 경전을 배울 때 금강경을 뭐라고 그 표현하냐면은 넝쿨바냐. 넝쿨 아시죠? 막 이렇게 이리저리 꼬아 있어가지고 출발점이 어딘지 끝부분이 어딘지 너무나 꼬아져 있다고 해서 넝쿨바냐라고 불러요. 금강경을. 왜 그러느냐? 이 27단의 의심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 어디부터 들어가가지고 어디로 나와야 되는지 시간이 좀 지나면은 헤매고 있으니까 그래서 강당에서는 반야경을 넝쿨바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신론은 뭐라고 부르느냐? 깡깡귀신. 너무나 이게 논리가 정연하고 빈틈이 없어서 그 다른 의견을 내지 못할 정도로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깐깐하다 해서 깡깡귀신이라고 불러요. 그 한글을 만드신 분이 세종대왕이시죠?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어서 집현전해서 그 원각경도 한글본도 있고 금강경도 한글본이 있어요. 그 여러 경전에 대해서 훈민정음으로 번역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귀신론은 여러분들 그 컴퓨터 찾아보시면 A4 용지로 뭐 글자 좀 작게 하면 한 5장 분량 될라나? 분량이 아주 적은데도 불구하고 귀신론에 대해서는 한글본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리 끊어서 해석을 해도 말이 되고 저리 끊어서 해석을 해도 말이 되니까 집현전 한자들도 어디서 끊어서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론에 대해서는 한글본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깐깐하겠습니까? 화엄경은 장대화엄이라고 불립니다. 많은 분량인데도 불구하고 장대가 긴 막대잖아요. 긴 막대처럼 화엄경의 경문이 그와 같이 아주 일자로 아주 군더더기 없이 딱 뚫려 있다 해서 화엄경을 장대바냐라고 부르죠. 능엄경은 차돌능엄, 깨도 안 깨진다 해서 그렇게 그 강당에서는 재미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강경 이제 여시함은 들어가기 전에 금강경의 전반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일요법회 통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강의를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딱 30분만 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문은 사실은 15분, 20분 지나가면 다 지루해요. 그렇죠? 그래서 짧고 굵게 뭐 중간중간 재미난 얘기도 하긴 하겠지만 군더더기 없이 짧은 30분 안에 모든 걸 마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짧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에서 5분 더 해보셔요. 다 꾸벅꾸벅 줍니다. 그러니 좀 아쉬운 듯한 강의가 좋겠죠. 모든 강의가 줄줄줄줄줄 다 연이어져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중간에 혹 일이 있어서 한 주 빼먹더라도 오셔요. 오셔도 어차피 다 새로운 내용이죠. 그러니까 즐겁게 강의는 즐거워야 돼요. 재미가 있어야 되고 또 여운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잊어야 또 내년 가서 또 금강경 한다 그러면 또 새롭지 않겠습니까? 오늘 날씨가 약간 흐리긴 한데 흐려도 흐린 대로 좋죠. 맑으면 또 맑은 대로 좋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